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을 들으며 육아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니 참 다양한 이혼 사유들이 있던데 저 역시 소개된 사연 못지않게 경악스러운 이혼 사유로 이혼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인 친구를 중심으로 남편은 친구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저는 그 친구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20대 중반이 넘어갈 때쯤 이야기로만 듣던 남편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저흰 친하게 지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남편과 전 어느 날부터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친구 역시 여자가 생겨 4명이서 함께 잘 어울려 다녔죠. 결혼 역시 저희 부부가 먼저 하고 2달 뒤에 친구 커플도 결혼하게 되며 더욱 사이는 돈독해졌어요. 그렇게 저흰 변하는 계절마다 함께 여행도 다니며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출산을 하고 난 직후를 제외하곤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함께 육아를 하기도 했고 문화센터도 함께 다니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어요. 아기들이 돌이 지나고 난 뒤에는 각자 친정 또는 시댁에 아기를 맡기곤 부부들끼리 여행도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의 행동이었어요. 그날도 아기는 시댁에 맡기고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났고 주변을 산책 겸해서 구경하고 있는데 벌 2마리가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저와 친구의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남편과 친구는 벌을 쫓아내기 바빴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일어났죠. 아니, 글쎄 친구는 그렇다 치고 남편까지 친구 아내 옆에 붙어 벌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친구야 자기 아내의 옆에서 벌을 쫓는 것이 당연했지만 내 남편이 친구 아내의 옆에 붙어 그러고 있는 것은 참 이상할 뿐더러 그 행동에 대한 서운함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제가 서운함의 남편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 이렇게 변명을 하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에 벌이 더 많아서 쫓다 보니 이렇게 됐네. 당신 괜찮아? 쏘이진 않았어?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그쪽에서 그렇게나 열심히 쫓아내놓고? 에이, 미안해. 내 맘 알지? 벌이 있는 쪽은 제 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친구 아내가 있는 쪽에 벌이 많았다며 변명하더군요. 빠른 사과를 하는 남편을 보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억눌렀지만 알게 모르게 친구 아내를 챙기는 모습에 그 서운함은 점점 쌓여갔어요. 그렇게 숙소에 도착했고 저의 서운함은 그만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저희는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고 남자들은 짐을 옮기고 여자들은 고기와 새우를 구우며 간단한 식사 준비를 하기로 했죠. 친구 아내와 저는 고기와 새우를 굽기 시작했고 갑자기 새우 껍질 파편 같은 것이 딱 소리를 내며 제 얼굴에 튀어버렸어요. 전 너무 놀라고 아파 악소리를 냈고 친구 아내는 다치진 않았지만 소리에 놀라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희의 소리를 들은 남편이 달려와 상황을 대충 살폈고 사왔던 얼음을 봉지에 넣은 후 수건으로 감싸더군요. 전 당연히 저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얼음은 제가 아닌 친구 아내의 얼굴로 향했고 전 그 순간이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 더 당황한 친구의 아내가 멋쩍은 듯 자신은 다치지 않았고 제가 다쳤다며 얼음을 저에게 내밀었고 전 순간 기분이 팍 상하며 서운함이 폭발해버렸죠. 자기 눈에는 다친 내가 안 보여? 누가 봐도 다친 쪽은 나잖아. 진짜 미안.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그랬어. 그것도 변명이라고 해? 순간적으로 놀란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그 얼음은 내 얼굴로 왔어야지. 지의 얼굴이 아니라. 그게 진짜 미안. 순간 보이는 게 지혜씨 놀란 얼굴이라서 손이 먼저 나갔나 봐. 당연히 여보부터 챙겼어야 했는데 먼저 보인 얼굴이 지혜씨라서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해. 그 말도 정말 황당한 거 알아? 지혜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나도 소리 질렀는데
어떻게 내가 아닌 지혜를 먼저 볼 수가 있어? 난 당연히 다쳤을 거라 생각했다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마냥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난 정말 지혜 씨가 다치고 당신은 괜찮은 줄 알았어. 너무 놀란 상태였고 그 순간 처음 보인 게 나랑 마주보는 자리에 있던 지혜 씨였으니까. 그래서 지혜 씨한테 얼음을 챙겨준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이야? 당신이 이렇게 화낼 만큼? 당신은 지금 내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왜 섭섭해하는지도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당신이 이런 사람인 걸 아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남 일이라면 그게 설사 나라도 이렇게나 관심이 없는데 오늘 당신 행동은 유독 거슬리잖아. 당신은 모르겠어? 당신 오늘 행동 이상한 거?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났지만 더는 친구 부부 앞에서 심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흥분을 가라앉히고자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혼자가 되자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곧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친구의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고 울고 있는 저를 보고선 괜히 자신이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울지 마. 아, 괜히 나 때문에 내가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잘못은 내 남편이 했는데. 네가 미안해할 이유 전혀 없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요즘 우울증 증세가 좀 심해졌거든. 이유 없이 눈물도 막 나고 나쁜 생각만 들고 너무 무기력하고 그래. 그래서 아마 혜진이 네 남편이 날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 미안해, 혜진아. 아, 그래? 그랬구나. 전 이상했어요. 평소 섬세함,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남편이 친구 아내가 우울증인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것도 이상했지만 친구의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친구가 우울증 이야기를 하며 잘 챙겨달라고 했겠지 라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 역시 말이 안 됐어요. 같은 여자이고 더 가깝게 지내는 제가 있는데 저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굳이 남편에게 말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남편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어요. 이상한 것 투성이었지만 기껏 기분 전환 겸 온 여행에서 더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에 사과를 하러 온 남편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맞춰주며 나름 여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전 남편의 행동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별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고 변한 것이 있긴 했는데 저와 딸에게 더 신경을 써주며 더욱 잘 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괜한 억측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전 남편을 향한 미운 시선을 거두고 다시 남편과 잘 지내며 평소와 다름이 없는 일상을 보냈어요.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 친구 부부와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 이유는 저희 부부의 다툼 때문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다투고 나니 친구 부부를 보는 것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흰 만나는 날이 줄어들었고 점점 그날의 일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의 일을 잊어가는 만큼 친구 부부와 저희 부부 사이의 갯돈은 쌓여갔고 저흰 이번 여행을 마지막으로 걔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랜만에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시간도 꽤 흘렀고 그때의 감정은 많이 무뎌진 상태였기에 비교적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고 숙소를 보는 순간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당시 갯돈이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비수기 평일이었던 터라 꽤 좋은 독채를 빌릴 수 있었고 생각보다 더 좋은 독채의 구성에 기분이 절로 들뜨게 되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라는 것이 너무 아쉬울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즐거움은 저녁 술자리까지 이어졌어요. 술을 꽤 즐기고 잘 먹는 세 사람과는 달리 전 술을 즐기지도 잘 먹지도 못했기에 취기가 오르려고 할 때쯤 저는 먼저 자겠다며 방으로 들어왔고 눈 떠보니 아침이더라고요. 당연히 옆에서 자고 있겠지 했던 남편은 제 옆에 없었고 제 옆이 아니면
당연히 거실에는 있어야 할 남편의 모습은 거실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 부부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고 침대엔 친구 부부가 자고 있더군요. 그 순간 안도감이 들며 문을 닫으려는 순간 남편이 보이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글쎄 남편이 침대 옆에 누워 친구 아내 손을 잡고 잠이 든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완벽한 여행은 순식간에 최악의 여행이 되어버렸고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저의 고함에 세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일어났고 다들 제가 왜 그러는지 사태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편과 친구의 아내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모습을 친구가 먼저 발견하게 되었죠. 여보, 지금 다운이랑 손 잡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이 손을 왜 잡고 있어? 친구의 물음에 그제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두 사람이 서둘러 손을 놔버렸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죠. 저와 친구의 표정은 걷잡을 수 없이 굳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저였지만 친구 역시 화가 많이 난 듯 했어요. 꽤 오랜 시간 친구를 봐왔지만 처음 보는 표정이었으니까요. 친구는 아무 말이 없었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무서워질 때 남편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해야, 정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거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어제 우리 전부 다 과음해서 다 취했었잖아. 나도 취해서 당연히 당신 손인 줄 알고 잡고 잠들었어. 난 정말 당신 손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럴싸한 변명이었지만 어떻게 들으면 성의가 조금 더 없는 변명이었죠. 전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짐만 챙겨 혼자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돌아오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화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끓어오르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삭히지 못하고 집안을 걸어다니고 있으니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온 남편이 들어왔고 자신을 노골적으로 피하는 저를 붙잡더니 변명을 토해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진짜 오해야.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어제 마지막 여행이기도 했고 여행 내내 즐거워서 내가 좀 들떴었나 봐. 그래서 그런지 술이 취하는 줄도 모르고 마셔댔어. 그러다 취해서 방을 잘못 찾아갔었나 봐. 이 모든 게 과음한 상태에서 방이 헷갈리는 바람에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오해 좀 풀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말이 돼? 그렇다고 방을 헷갈려? 아니, 너무 취해서 방 정도는 헷갈릴 수도 있다고 쳐. 버젓이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당연히 그 방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취해도 당신 내 손 잡고 잔 적도 없었잖아. 그래서 말했잖아. 내가 좀 들떴었다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자는 당신 손이라도 잡고 싶었나 보지. 웃긴다 참. 당신 혹시 지혜한테 관심 생겼니?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혜 씨는 내 친구랑 결혼한 여자야. 그런 여자를 내가 왜 좋아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말은 좀 가려가면서 해.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래? 오죽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런 더러운 상상까지 하겠냐고. 내가 진짜 미안. 그런데 정말 나 거짓말하진 않았어. 제발 좀 믿어줘. 아무리 남편 말이 사실이라고 한들 남편이 친구 아내의 손을 잡고 자던 모습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잔상이 남아있으니 남편의 말도 믿기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 한동안은 안방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거실을 쓰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의 각방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저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평소 저희는 부부싸움을 해도 이렇게까지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만약 길어지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왜 싸웠는지조차 잊어버려 흐지부지 서로 말을 걸며 싸움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평소 때와는 달랐고 저의 머릿속엔 그날의 일이 잊히기는커녕 점점 선명해지더군요. 남편은 그저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전 이미 남편의 태도 때문에 서운한 일도 있었으니 이번 일이 그저 해프닝이라며 넘길 수가
더욱 없더라고요. 그날도 말 한마디 섞지 않는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전 집에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건 친구는 심각한 목소리로 잠시 나올 순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보자고 하는 것을 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고 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친 전 딸을 집에서 가까운 시댁에 맡기고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친구의 얼굴은 일주일 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엉망이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데 괜히 잘못도 없는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전 괜히 친구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고 친구는 그런 저를 보더니 2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전 친구가 내민 서류를 살펴봤고 그 서류엔 숫자들이 가득했는데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진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네 이름이랑 아들 이름은 그렇다 치지만 여기 왜 내 남편 이름이 있어? 이게 전부 무슨 뜻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인데 여기 보면 내 아들, 아니 시우랑 나하고는 친자관계 일치율이 낮지? 그런데 네 남편 다운이는 99%가 넘어. 이 말이 뭐냐면 시우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야. 뭐? 그럼 시우가 내 남편 자식이라는 그 말이야? 저의 물음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전 상상치도 못한 진실에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있었죠. 퍼센트로 듣고 나니 정신이 더욱 아득해졌고 전 친구에게 현실이 맞는 것인지 재차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저의 물음에 친구는 현실이 틀림없음을 일깨워 주더군요. 이게 도대체 뭐야? 전부 사실인 거야? 정말 현실인 거지? 꿈 아니지? 현실 맞고 사실도 맞아. 네가 보고 들은 대로 두 연놈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낳았더라고. 우릴 감쪽같이 속이고 말이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간에 이상했던 남편의 행실들이 떠오르며 할 말을 잠시 잃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전 할 말을 잃었고 그간 남편의 행실이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이이니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간녀를 챙겼고 술에 취해 정신을 놓고 상간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던 것이었어요. 전 그저 허탈함이 몰려왔고 그 허탈함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던 친구는 왜 이런 검사까지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시우가 당근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땐 그냥 신기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렇잖아. 제일 친한 친구가 당근 알레르기 있는데 내 아들도 당근을 먹더니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니까. 심지어 증상도 네 남편이랑 똑같았는데도 그런 쪽으로 생각도 안 해봤으니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이상한 거야. 지나치게 내 아내를 챙기는 모습도 그렇고 괜히 내 눈치를 보는 아내도 그렇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의심이 확신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새끼가 숙소에서 쓰던 칫솔이랑 쓰던 베개에서 머리카락 좀 챙겨서 의뢰했는데 결과가 이렇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친구도 허탈한 듯 웃어버리더군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어쩌면 남편이 친구 아내에게 약간의 호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고요. 정말 딱 그 정도까진 생각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깊은 관계라곤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는데 제 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아프고 충격적이더군요. 친구 역시 충격이 컸다고 하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불렀어.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친구의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군요. 제가 울기 시작하자 친구 역시 울기 시작했고 그간 많이 힘들었는지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울 만큼 운 친구와 저는 이야기를 나눴고 저희의 뜻은 같았어요. 저흰 두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이대로 편하게 살게 할 마음도 없었기에
계획을 세웠고 그 눈물의 계획은 곧바로 실행하기로 했어요. 일단 친구는 남편에게 빌려준 돈부터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간 저도 모르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빌린 돈이 꽤 되더라고요. 입금 내역을 살펴보니 그 금액이 총 3천만 원 가까이 되더군요. 가족 같은 친구에게 빌려줬고 받을 생각도 없었다는 친구의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아프더군요. 너 미쳤어? 이렇게 큰 돈을 왜 빌려준 거야? 나야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길래 빌려줬지. 너도 알다시피 이런 일 알기 전까진 그 새끼가 나한텐 가족 같은 친구였잖아. 그러니까 그냥 빌려준 거지. 어차피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준 돈이라 계산도 안 해봤었는데 3천만 원이라니. 사실 나도 좀 놀랐어. 아니 근데 이 새끼는 그럼 이 돈을 다 어디에 썼단 말이야? 집에는 이렇게 돈이 들 일이 전혀 없었는데 시댁도 마찬가지고. 그러게. 한참을 생각하던 친구는 불현듯 무언가가 떠오른 듯 짧은 탄성을 내뱉더니 저에게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더군요. 그 새끼 나한테 빌린 돈으로 내 아내한테 선물 사준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빌린 시기에 맞물려서 아내한테 못 보던 명품백이 생겼던 것 같아. 나 진짜 바본가? 어떻게 그걸 지금 알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너나 나나 그런 쪽으로 어디 생각이나 했어?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니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았지. 와, 진짜 이 새끼 대단한 개새끼였네. 정말 친구의 말대로 남편은 대단히 파렴치한 놈이더군요. 가족 같은 친구 아내와 바람을 피운 것도 대단한 짓인데 그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선물까지 사주다니. 정말 난놈은 난놈이다 싶더군요. 분노에 찬 친구는 당장 돈을 갚아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자신이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며 카톡 대화 내용,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저에게 나눠주더군요. 친자 검사 결과지 복사본도 챙겨주었고요. 전 그 모든 증거를 잘 챙겨 시댁으로 향했어요. 딸을 데리러 가는 목적도 있었지만 더 큰 목적이 있는 시댁 방문이었어요. 평소 아버님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어머님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요. 둘 다 잘 듣거라. 부부 사이에 다른 건 몰라도 폭력, 외도는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짓이다. 폭력에는 언어폭력도 당연히 포함되고 외도엔 정신적인 교류도 포함되는 거란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짓거리를 하다 걸리는 날엔 그 누가 되었든 난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 잘 새겨들어. 이런 당부를 남편뿐 아니라 저 역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터라 모든 사실을 일단 아버님과 어머님께 알리기로 한 것이었죠. 시댁에 들어선 저의 낯빛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어머님은 저에게 무슨 일 있냐며 제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가, 무슨 일 있니? 표정이 너무 안 좋구나. 아버님 오시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2번 말하기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일단 좀 앉아.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저를 소파에 앉힌 어머님은 아버님께 전화를 걸어 집에 일이 있으니 일찍 들어오라는 말을 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이 들어왔죠. 급히 오신 듯 숨을 헐떡이는 아버님에게 어머님은 물을 한 잔 떠다 주셨고 전 그런 아버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래,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아버님, 우선 이것부터 좀 보세요. 아버님은 제가 내민 검사 결과지와 외도 증거들을 살펴보셨고 이내 충격이 크신 듯 눈을 감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셨겠죠. 친구와 남편은 앞서 말했듯이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으니 시댁에도 자주 오가며 그야말로 가족같이 지낸 친구였고 그랬기에 시부모님들 역시 친구는 물론이고 친구의 아내까지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으니 그 충격은 더욱 크실 수밖에요. 아버님에게 있던 서류와 증거들은 이내 어머님의 손으로 넘어갔고 이내 어머님의 입에서 어머나 하는 소리가 나오고서야 아버님은 감았던 눈을 뜨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일단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넌 괜찮니?
상처 많이 받았지?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좀 힘들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 아직까지 믿기지도 않고요. 그런데 믿지 않기엔 이렇게나 증거들이 넘치니 참 암담하네요. 그래, 당연히 그럴 게다. 일단 다 여기로 불러야겠구나. 당사자들이 다 모여야 뭐든 할 수 있을 테니 그동안 넌 안방이라도 가서 좀 쉬려무나. 아니에요, 아버님. 전 여기서 그냥 앉아 있어도 충분히 편해요. 그래, 너 편한 대로 하렴. 저의 심정을 들으신 아버님은 누르던 화가 이따금씩 솟아오르시는지 노발대발하시며 혼잣말로 화를 내시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가슴을 치시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화를 애써 삼키시던 아버님은 이내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의 당사자인 남편과 친구 부부를 시댁으로 불러 모았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시댁으로 들어오더군요. 표정을 보아하니 저도 있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우리가 화해라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헛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야 말았죠. 시댁에 발을 들인 남편을 보자마자 아버님이 곧장 남편에게로 다가가 따귀를 날리셨으니까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맞아버린 상황이 되었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선 입을 열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해주고 때려도 때리셔야죠. 남편은 따지듯 아버님께 물었고 아버님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한 번 더 남편의 따귀를 때리시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편은 드디어 상황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은 듯 입을 다물고 있었고 곧 시끄러워질 것을 예상하신 어머님은 품에서 곤히 자고 있는 손주를 안고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버님은 그제야 남편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참았던 화를 쏟아내시기 시작했어요. 너 같은 놈이 내 자식이라니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구나. 내가 널 이리도 잘못 키운 줄도 모르고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장가를 보냈으니 이 죄를 어떻게 다 갚느냐 말이다. 네가 제정신인 거야? 아니, 인간은 맞는 게야? 어떻게 인간이라는 것이 절대 해선 안 되는 그딴 짓을 하고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닐 수 있단 말이냐?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명이나 상처받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네가 웃어? 난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다. 앞으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살 테니 너도 그런 줄 알아. 아직까지도 영문을 알 수 없는 남편은 분노가 극에 달한 아버님이 무섭긴 했는지 아버님에게서 한 발 물러서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이유라도 설명해 주세요. 저도 뭘 알고 혼나도 혼나고 맞아도 맞아야죠. 아직도 감도 못 잡은 꼴이라니. 이렇게까지 내가 화를 내는데 그 이유를 정녕 모르는 게야? 네가, 네 놈이 감히 내가 그렇게 당부했건만 감히 바람을 피워?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 아내를 상대로? 아버님의 말에 남편의 얼굴이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가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명을 들어보니 고작 상간녀와 손잡고 잠이 든 사실로 화가 많이 난 제가 아버님에게 잃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했지만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다 오해예요. 저희가 다 함께 어울려 여행 자주 다녔던 건 알고 계시죠? 무슨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도 단순하게 술을 많이 먹고 일어난 실수 같은 일이었어요. 집사람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집사람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고요. 하지만 집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바람을 피운 사실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맹세할 수 있어요. 아버님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남편놈은 맹세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았고 그런 남편의 거짓말에 더욱 화가 난 아버님의 손이 다시 올라가는 순간 친구 부부가 배를 눌렀고 일단 상황은 잠시 멈추게 되었어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와도 같은 상황에서 등장한 두 사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더군요. 많은 것을 각오한 듯한 비장한 표정의 친구는
아버님께 간단한 목례를 한 뒤 저의 근처에 자리를 잡고 섰고 무거운 분위기에 살짝 겁을 먹은 듯한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을 따라 목례를 한 뒤 제 옆에 딱 붙어 앉더라고요. 전 그런 상간녀에게 살짝 떨어지며 말했어요. 내 옆자리 말고 넌 저기에 가서 앉아. 이렇게 말하며 제 남편의 옆자리를 가리켰고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간녀는 많이 의아해하면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제 말대로 남편의 옆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에 따라 불륜의 증거들이 거실 바닥에 흩날리며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너 방금 오해라고 그랬지?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어디 보자. 아버님께서 나열한 증거들을 보던 두 사람은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알 만큼 심하게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외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할 말이 있는지 남편과 상간녀의 입에서 변명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말들은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어요.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저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딱 하룻밤 실수였는데 아기가 덜컥 생겨버렸어요. 이미 생긴 아기를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고민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아버님. 처음부터 이러려는 건 아니었어요. 덜컥 임신을 해버렸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기가 비슷해서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배가 불러왔고 고민이 길어지다 보니 출산까지 하게 됐어요. 그렇게 나와보니 시우가 이 사람 아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이 무슨 납득이라곤 0.0001%도 되지 않는 저급한 변명인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외도는 저지른 것이 맞으나 아기는 어쩔 수 없이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낳았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서로 정이 통한 것은 맞으나 친구 아기일 수도 있기에 낳았단 이 말인가요?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친구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외도 사실은 틀림이 없었고 아버님은 개똥 같은 변명에 크게 화를 내시곤 저와 친구에게 의견을 물어보더군요. 이 상황에도 변명이나 하는 꼴이라니. 그리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게야? 둘 다 어찌 이렇게 어리석고 한심한 게야? 어휴, 두 사람은 이 한심한 것들이랑 어떻게 할지 결정된 바가 있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해줬으면 하는데 말해줄 수 있겠나? 네, 아버님. 일단 전 이혼을 하려고요. 애도 있고 웬만해선 참고 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상황이 웬만한 상황은 아니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버님과 어머님껜 참 죄송해요. 정말 잘해주셨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돼서. 저 역시 이혼할 예정입니다. 이미 신뢰는 깨졌고 믿고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커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긴 힘들 것 같아요. 저 여자와는 상관없이 제가 너무 불행할 것만 같거든요. 상간남 소송 역시 진행할 예정이고 다운이에게 빌려준 돈이 좀 있습니다. 3천만 원가량 되던데 처음엔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준 돈이었는데 알아보니 저에게 빌린 돈으로 이 여자에게 명품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도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 두 사람 뜻은 잘 알았다.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지? 마침 내가 잘 아는 실력 좋은 변호사가 있으니 소개해 주겠네. 아버님께선 저를 돕겠다고 작정을 하셨는지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시겠다고 나섰고 남편과 상간녀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반발을 하고 나서더군요. 아버지, 변호사라니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 두 사람이 아닌 제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 그런 저한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그래요, 아버님. 전 아버님의 세상이 둘도 없는 손자까지 낳은 여자라고요. 그런데 왜 혜진이 편만 들어주세요? 엄연히 이 집 장손을 낳은 건 저라는 사실을 이제 잘 아시잖아요. 그래요, 아버지.
과정이 어떻게 됐든 대가 끊길 뻔한 집에 떡하니 장손을 낳아준 여자라고요. 그러니 마음 좀 푸시고 저희 상황도 좀 이해해 주세요. 상황 파악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저런 말이나 하는 남편과 상간녀를 보는데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 와중에 장손 타령이라니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뻔뻔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저와 친구가 떡하니 보고 듣고 있는 걸 잊었을 리 없을 텐데요.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그 상황에서 한 가지는 분명하더군요. 저 두 사람은 저와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 저희에게 사과는커녕 미안하단 눈빛조차도 보내지 않을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 어떻게 해서든 두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싶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 역시 엄청났으니까요. 아버님 역시 이런 제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는 듯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 손을 토닥여 주시면서 남편을 향해 호통을 치시더군요. 하나뿐인 아들? 내 말을 잊은 게야? 난 분명 너 같은 자식은 이제 없는 셈 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번 말해주마. 오늘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즉, 연을 끊자 이 말이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아이도 내 손주가 아니다. 아이라도 들이밀며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비벼볼 생각이라도 하려 들거든. 쓸데없는 짓이니 괜히 아이만 더 불쌍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 자식인데 연을 끊겠다니 그 무슨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매정하실 수가 있어요. 박다훈, 내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넌 모를 거다. 그 행복했던 기억과 감정이 아직 내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땐 그만한 잘못을 네가 저질렀다는 생각은 못하는 게야? 아무리 제가 잘못했다고 한들 혜진이는 엄연한 남이고 제가 아버지 핏줄이잖아요. 핏줄이기에 이러는 것이다. 내 핏줄이기에. 난 네가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면 적어도 혜진이한테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다. 비록 그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 사과라고 하더라도 네가 최소한 사람 새끼가 맞는다면 네가 큰 배신을 한 혜진이에게 사과라도 할 줄 알았다 이 말이다. 그런데 넌 어떻게 했느냐? 혜진이를 보기는커녕 시종일관 어떻게 해서든 교묘한 수로 상황을 피해가려는 행동만 하고 내 눈치만 살피면서 내 마음만 풀어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제야 남편은 저와 친구를 바라보더군요. 여보, 미안해. 너한테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정말 작정하고 두 사람을 속인 건 아니었어. 그것만은 믿어줘. 이때껏 아무 말도 없다가 기껏 한다는 말이 저 따위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그 심각한 상황에 코웃음이 다 나더군요. 작정한 게 아니야? 정말 그랬다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라도 두 사람이 만나지 말았어야지. 관계를 끊었어야지. 적어도 우리한테 그 정도 예의는 지켜줬어야지. 그 당연한 예의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작정하고 속인 게 아니야? 넌 지금 그걸 사과라고 하며 그걸 변명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하지를 마. 그 편이 덜 비참해. 아니야.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진심이라는 남편의 말과는 달리 그 눈동자엔 어떠한 미안함도 담고 있지 않더군요. 그 눈빛을 보는데 절망감조차 느껴지지 않더군요. 친구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인 듯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 기대라곤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빛과 저희 마음을 아버님 역시 알아채시고 말하셨죠. 그걸 진심을 담아서 한 사과라고 하는 것이냐? 난 너를 이렇게 파렴치한 놈으로 키운 적이 없는데 네가 이렇게 컸다면 그 역시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더욱 난 너를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야. 난 내 하나뿐인 자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자식을 잘못 키운 벌을 받을 생각이다. 네 엄마도 내 뜻을 따르기로 했고 그러니 더는 설득할 생각 말고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두 번 다신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말거라.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었고 한동안 제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버님이 평생 아들을 보지 않는 것으로
자신 역시 벌을 받는다는 말이 가슴에 깊게 남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평소 아버님이 남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더욱 그 아픔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친구와 전 아버님께서 소개해 주신 변호사분을 만나 충분한 상담을 한 후 이혼과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혼이 진행되는 사이 아버님이 그간 가족으로 살 수 있어 여러모로 고맙고 행복했다며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아버님 명의에서 제 명의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이까짓 걸로 제 마음을 풀어보려는 것이 아니라며 그저 자신이 줄 수 있는 양육비이자 위자료라고요. 혼자 딸을 키워나가는 것이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드는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전 그저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소송은 시작되었고 생각보다 그 과정은 더 치열하고 더럽더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했고 저와 친구는 원하는 대로 소송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결혼할 때도 맨몸으로 시집왔던 상간녀는 위자료를 감당할 여유 따윈 없었고 상간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전 남편이 자신의 위자료와 상간녀의 위자료까지 감당하고 나서더군요.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배알이 꼬이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람 감정이란 게 참 마음 같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그렇게 전 남편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외도를 저지른다고 모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상간녀의 위자료도 감당해야 했고 친구에게 빌린 돈도 한꺼번에 변제해야 했으니 그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두 사람은 좁은 원룸에서 살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 눈물겨운 사랑도 찰나더군요. 진심으로 상간녀를 사랑했던 전 남편과는 달리 상간녀는 가난을 이겨낼 만큼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절절하진 않았고 결국 전 남편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전 남편은 든든한 울타리와도 같았던 부모님도 잃고 가슴 절절하게 사랑했던 여자에게도 버림받아 남은 것이라곤 큰 금액의 빚뿐이었죠. 친정으로 도망치듯 떠난 상간녀의 결말도 좋진 않았어요. 참 통쾌하게도 상간녀의 친정 역시 그런 파렴치한 행동으로 인해 이혼까지 당한 상간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전 남편에게 돌아갈 바엔 혼자 사는 것이 더 이롭다고 생각한 상간녀는 그 길로 지방 어디로 갔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정확한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따금 후회로 가득한 장문의 문자가 친구에게 오는 걸 보니 나쁜 마음은 먹지 않고 살고 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었죠. 전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이었던 회사로 복직하게 되었어요. 복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부모님은 적적하던 참에 오히려 잘 됐다며 저를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참 여러모로 죄송하고 감사하네요. 집은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딸 때문도 있었지만 전 남편이 술에 취해 찾아온 적이 있어 서둘러 옮기게 됐어요. 전 시댁과는 연락하며 왕래하고 지내고 있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이지만 왕래할 때마다 두 분 다 저와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계신답니다. 친구 역시 잘 지내고 있는 듯 하더군요. 아무래도 아직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힘들어 예전처럼 자주 보진 못하지만 혹시나 못난 생각을 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연락은 자주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친구 역시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자주 안부를 물어주고요. 딸이 크면 클수록 예상보다 큰 돈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통 크게 집을 주신 전 시아버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전 이혼한 것만 뺀다면 비교적 평범한 워킹맘처럼 잘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딸이 더 잘하고 아빠와 함께해야 하는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땐 또 딸에 대한 미안함에 마음이 아플 테지만요. 참고로 딸의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 재혼할 생각은 전혀 없을 뿐더러 저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을 자신이 없기에 아직까진 재혼의 재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뭐 딸을 다 키우고 난 후 그때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남은 여생 친구처럼 함께 늙어갈 생각은 있긴 해요. 너무 먼 훗날의 이야기인가요? 하여튼 저의 지금 유일무이한 단 한 가지 소망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처음 모든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막상 친구와 함께 이혼 결심을 하고 복수 계획까지 세우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되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하지? 이런 한심한 생각들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혼자 헤쳐나갈 길이 너무 험난해 보였고 그 험난한 길에서 딸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 두렵더군요. 그렇게 겁이 많던 전 용기를 내 이혼을 해냈고 지금은 이혼하기 전보다 더할 나위 없이 잘 살고 있고 행복해요. 그러니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은 하고 싶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구렁텅이에 발을 담그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저도 이렇게 나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소중하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가 볼게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